평생을 일만 하셨습니다. 새벽 4시 골목길에 낮게 깔리던 연탄 연기, 손가락 마디마다 박혀있던 굳은 살, 그리고 자식 등록금 봉투를 쥐고 은행문이 열리길 기다리던 그 떨리는 아침들. 그 세월을 다 바치고 나서 이제 쉬어도 되는 나이가 왔는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던 그 노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손주 등을 긁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서 장기를 두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새벽 6시 헬스장에서 바벨을 드는 70살의 어르신이 있고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66살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72살의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00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일제히 60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후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그 10가지 진짜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지금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활동에서 멀어지는 때가 아니라 더 깊은 활동으로 들어가는 때다. 2000년 전 로마의 현인이 남긴 이 한마디가 오늘 새벽 5시 반 동네 헬스장 문을 두드리는 73살 어르신의 주름진 손에 어떤 의미로 새겨질 수 있을까요? 키케로 자신도 60이 넘어서까지 매일 새벽 산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학자의 말은 언제나 그의 삶에서 먼저 증명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노인의 운동이라 하면 공원 벤치에서 하는 맨손 체조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나이 든 몸을 너무 혹사하면 안 된다고, 무리하면 탈이 난다고 모두가 말렸습니다. 그런데 의학의 상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의사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안 움직이면 더 빨리 늙는다고. 쉬면 쉴수록 몸은 더 빨리 녹슨다고. 헬스장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0대 이상의 헬스장 등록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스쿼트를 하고 덤벨을 들고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이제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수영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새하얀 수영모를 쓴 어르신들의 물살이 힘차고 요가원에는 허리를 곱게 펴고 앉은 60대 어르신들의 뒷모습이 고요하게 빛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가치를 이분들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2023년 기준 80세를 넘었고 여성은 86세에 이릅니다. 문제는 기대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무려 10년에서 15년 가까이 짧습니다. 그 10년이 어떤 10년인지 아십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10년입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이것이 당뇨, 골다공증, 낙상, 치매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어르신들 스스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이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지키는 것. 이것이 요즘 60, 70대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자 어르신은 68살이십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던 분이 3년 전 동네 복지관 수중운동 프로그램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수영복을 입고 탈의실 문을 여는 그 첫날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르신은 일주일에 4번 수영을 하고 근처 공원을 하루 10,000보씩 걷습니다. 무릎 약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설에 손녀딸과 나란히 계단을 오르면서 손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어르신의 눈가에 맺힌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 어르신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운동하는 노후.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두 번째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떨리는 손가락에 대입해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화면 위를 조심스럽게 오가는 그 손가락들이 사실은 세상과 다시 연결되려는 몸부림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화면 하나가 이분들에게는 창문이 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2024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5%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60대 이상 이용자 수는 매년 20% 이상씩 늘고 있고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과 사진을 나누고 네이버 카페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직접 콘텐츠를 올리는 어르신 크리에이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세상이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외출하기 어렵던 어르신이 온라인 독서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고 시골에 혼자 사시던 어르신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위안을 받습니다. 화면 너머로 손자의 재롱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그 장면이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디지털 풍경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잡은 손이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화면을 너무 세게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가볍게 누르면 또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고 자녀에게 물어보면 핀잔이 돌아올까봐 또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혼자서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그 반복. 그 과정을 버텨낸 어르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이기봉 어르신은 71살에 스마트폰을 처음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글씨가 너무 작아 돋보기를 쓰고 배웠고 손가락이 굵어 오타가 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석 달 내내 나가셨습니다. 선생님보다 일찍 와서 자리를 잡고 배운 것을 작은 수첩에 빼곡히 적어 집에 가서 또 복습하셨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매일 날씨를 확인하고 옛 직장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손녀가 보내준 영상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걸 진작 배웠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의 눈가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넓었다는 것을 이 작은 기계 하나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인 어르신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오늘날 60이 넘어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기타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의 설레는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소크라테스는 70이 넘어서도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법정에 세운 것도 그 지칠 줄 모르는 배움의 열정이었으니 배움이란 때로 그렇게 위험할 만큼 강렬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평생교육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평생교육 참여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었습니다. 10명 중 3명의 어르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네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도자기를 빚는 손들이 늘어났습니다. 우쿨렐레를 배우는 70살의 어르신 글쓰기 수업에서 자신의 첫 시를 낭독하며 목소리가 떨리는 66의 어머니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는 69의 아버지.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움의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반짝이는 눈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은 이 나이에 또 배우려 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내면의 뿌듯함, 그것이 삶의 의욕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배움이 곧 뇌의 건강이고 뇌의 건강이 곧 몸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삶의 속도도 함께 느려진다는 것을. 서울 마포에 사시는 홍순분 어르신은 65세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 붓을 쥐기도 쉽지 않았지만 매주 화요일 오전 문화센터 교실은 이 어르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면 벌써 화요일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 무슨 색을 쓸까, 어떤 풍경을 담을까 생각하다 잠이 드셨다고. 3년이 지난 지금 이 어르신의 수채화 작품 5점이 지역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노란 은행나무를 담은 그림 앞에서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품고 계셨는지 몰랐다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벅찰 줄 몰랐다고. 몸을 단련하고 디지털로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이분들.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뒤에는 한 가지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오전과 다른 가치를 가진다. 오전의 성공을 오후에도 쫓는 사람은 황혼을 잃어버린다. 이 차가운 통찰이 자식 얼굴 한 번 못 보고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어머니들의 외로운 저녁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말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그것이 오히려 노후의 진짜 시작이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의 노후는 자녀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딸 집에서 밥을 해주며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워가던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피곤해도 피곤하다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못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6070대는 자녀의 독립을 자신의 독립과 동시에 완성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자녀에게 짐이 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는 어르신들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삶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사랑입니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력과 정보력입니다. 오늘날의 6070대는 역대 어느 세대보다 자산과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자산 등이 어느 정도 갖춰진 세대이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무엇이든 스스로 검색하고 스스로 예약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어도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정금순 어르신 부부는 68과 70에 인생 처음으로 단둘이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했지만 두 분은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파리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도 앱을 켜고 처음 보는 거리 이름을 더듬더듬 읽으면서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여행에서 돌아온 두 분의 얼굴은 달라 보였다고 자녀들은 말합니다. 주름이 펴진 것이 아니라 눈빛이 달라졌다고. 당신들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70평생 만에 처음으로 실감하신 것입니다. 자녀로부터 독립한 어르신들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다시 찾아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5번째 변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좋음을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노후에 이르러 얼마나 깊은 울림을 갖는지 예순이 넘어 새 친구를 사귀어 본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우정이 같은 골목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맺어진 것이었다면 노후의 우정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단단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이 시대의 가장 조용한 상처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2024년 기준 2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상당수가 하루에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건강에 동일한 해악을 미친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다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어르신들입니다. 등산 모임, 독서 클럽, 텃밭 공동체, 합창단, 봉사 모임. 예전에는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졌던 관계가 이제는 취미와 가치관으로 새롭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억지로 참아야 할 것도 없고 의무적으로 챙겨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모이고 즐거워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이 관계는 때로 수십 년 된 고향 친구보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12명의 어르신이 모인 텃밭 공동체가 있습니다. 평균 나이 69. 이분들은 주말마다 모여 상추를 심고 고추를 따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나누고 여름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가을에는 김장을 함께 담급니다. 서로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혼자 밥 먹기 싫은 날엔 연락 한 통이면 됩니다. 이 공동체가 생기고 나서 이 중 한 분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는 말이 이 공동체에서 자주 들립니다.
소뚜껑 여는 소리와 함께 웃음이 넘치는 그 텃밭은 이 시대 가장 따뜻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공동체. 이것은 외로운 노후를 극복하는 해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다시 찾은 분들입니다. 7번째 변화입니다. 괴테는 죽기 직전까지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살아있다. 80살의 괴테가 19살 소녀에게 연심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쓴맛을 다 보고 난 뒤에 남은 사랑이 더 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65살에 처음 혼자가 된 어르신의 갈라진 손 위에 얹힌다면 그것은 위로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출발의 신호일까요? 황혼의 사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재혼 건수가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황혼 동거나 황혼 연애를 선택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시선, 주위의 말들, 재산 문제에 대한 걱정들.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스스로의 행복을 선택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견디기보다 누군가와 함께 누리겠다는 선택.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젊은 날의 사랑과 다릅니다. 설레임보다는 안도감이 앞서고 열정보다는 온기가 중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좋은 것을 보았을 때 나란히 앉아 함께 바라보는 것. 이 작고 따뜻한 것들이 황혼의 사랑이 주는 선물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오래된 진실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최인호 어르신은 70에 처음 혼자가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2년이 지나서야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TV를 켜도 보이는 것이 없고 잠들기 전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역 합창단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어르신과 이분은 지금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맞은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밥 한 그릇이 더 맛있어진다고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수저 놓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그 소소한 소리들이 이제는 외로움 대신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깃든 그 미소는 어떤 젊음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가꾸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사랑을 다시 시작한 이 어르신들. 마지막 산막에서는 돈과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부유함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원하는 것의 적음에서 온다. 이 말이 물건보다 여행을 택하고 고가 의류보다 맛있는 한 끼를 선택하는 오늘날의 6070대 어르신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삶에서 가장 자유로운 철학을 꽃피운 인물입니다. 정작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한 사람. 이분들의 소비 철학과 어딘가 닮아 있습니다. 요즘 6070대 어르신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시니어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소비자들이 가장 빠르게 지출을 늘린 분야는 여행, 문화, 외식이었습니다. 반면 명품이나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쌓는 대신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을 경험하는데 쓰겠다는 철학이 생긴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짐을 남겨주기보다 추억을 남겨주겠다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시니어 소비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경험 소비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살 때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경험의 기쁨은 기억 속에 남아 계속 행복감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돈을 물건에 쓴 사람보다 경험에 쓴 사람이 훨씬 더 오래, 더 깊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혜를 소비에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오순복 어르신은 69에 처음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평생 아끼고 저축만 했던 분이 퇴직 후 한 달 동안 제주 바닷가 작은 숙소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어색해서 오히려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을 보고 점심엔 작은 포구의 횟집에서 갓 잡은 생선을 먹고 저녁엔 노을을 바라보며 따뜻한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시간이었다고 이 어르신은 말합니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냐고. 그 눈물이 후회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이 어르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소비의 철학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9번째 변화, 다시 일을 시작하는 어르신들로 이어집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고 프랭클은 말합니다. 삶에 아직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나, 내가 완성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는 것. 이 무게 있는 말이 오늘 새벽 다시 출근 준비를 하는 67살 어르신의 넥타이 매는 손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일을 그만두면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0에서 69세까지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과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퇴직 후 귀농귀촌을 선택하거나 평생의 경험을 살려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소셜벤처를 창업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습니다. 내가 쌓아온 것이 아직 세상에 쓸모가 있다는 감각. 그것이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변화입니다. 마음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에게 심리 상담이나 명상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그냥 참아야 하는 것이었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늘었습니다.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도 몸 근육을 키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독서, 명상, 일기 쓰기, 걷기 명상, 자연 속 산책.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김병수 어르신은 65세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처음 6달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넥타이를 맬 필요가 없는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뜨는 아침이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봉사였는데 어느새 그 시간이 이 어르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면 앞에서 낑낑대던 어르신이 처음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환하게 웃을 때 이 어르신의 가슴에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IT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르신은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찾았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철학자의 말보다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운동하는 노후, 디지털 시니어의 탄생, 끝나지 않는 배움, 자녀로부터의 독립, 우정의 재발견, 공동체의 탄생, 황혼의 사랑, 경험 중심 소비, 다시 시작하는 일, 그리고 마음 건강의 혁명. 이 10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더 이상 늙는 것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신다워집니다.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봄날 창가에 드는 햇살 한 줄기,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이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노화의 선물입니다. 흰머리와 주름은 이 선물이 도착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젊음을 돌려줄 수 없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는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지, 그리고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데 우리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이는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아직 해보지 않은 것 한 가지만 적어보시는 겁니다. 배우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먹어보고 싶은 음식.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카페에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10년 만에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종이를 내일 아침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도 좋고, 화장대 거울 위도 좋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어쩌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페이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든 손이 주름졌다고 해서 선물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가 이 선물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지혜를 정성껏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변화가 내 주변에서도 느껴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